들어갑니다. 1문단. 네트워크는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장비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프로토콜의 개념정이 숨겨져 있다 하는 거 체크하셔야 되죠? 프로토콜이란 건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통신 규약, 약정, 정해진 규칙 같은 건데요. 이게 언제 필요하다?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자기들끼리 기존에 정해놓은 규칙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대요. 프로토콜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으로 더 구체적인 정의, 네트워크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초기의 프로토콜은 보자마자 초기에는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뭔가 바뀌었어요 라는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초기의 프로토콜은 특정 업체가 자사의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만약 한 조직체 내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토콜 간 통신이 어려웠기 때문에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처음에 만들 때는 자기 회사 내의 장비들끼리만 연결하도록 만든 게 프로토콜. 그래서 당연히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통신 규약이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통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었다. 게이트웨이라는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도 초기 프로토콜의 성질 때문이니까 똑같이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하여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서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 간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다더라.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네요. 다양한 프로토콜들끼리 서로서로 호환,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인 OSI 참조 모델이 제시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토콜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표준 어떠한 규격을 만들어낸 게 OIS 참조 모델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OIS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읽게 되겠네요. 2문단. OIS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간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참조 모델로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계층으로 구성된다. 마찬가지 OSI 참조 모델은 계층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계층이란 건 관련 기능들을 모아서 그룹화해 놓은 게 계층이래요. OIS 참조 모델에서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의 전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옆에 그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관련 기능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게 계층이니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게 된다. 7개가 합쳐져서요.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할 거예요. 네트워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닌 일부의 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통신 절차를 7개의 계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이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의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7개가 있지만 모든 프로토콜이 7개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 읽으면서 OSI 참조 모델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참조,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모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중 하위 3개 계층인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은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 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부터 7개의 계층을 쪼개서 설명을 해 주려나 봐요. 하위 3개가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야말로 밑에 있는 3개가 하위 3개에 해당하네요. 얘네는 네트워크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 거랑 관련된 게 하위 3개 계층이고요. 그리고 상위 3개 계층인 세션, 표현, 응용 계층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거 3개는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아까 네트워크 지원 기능이다에 동그라미를 했는데 네트워크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왔던 하위 3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지금 읽고 있는 상위 3개는 사용자를 지원한다 해서 지원의 대상이 다르구나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위 3개는 정보를 전송해서 네트워크를 지원, 상위 3개는 정보를 처리해서 사용자를 지원. 그리고 중간의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계층 4부터 계층 7까지의 상위 4개의 계층의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된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반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작업은 어디에서 수행된다. 계층 1에서 3까지는 컴퓨터 외부에서 수행된다는 얘기구나. 반대 해석했어요. 3문단. 계층 1인 물리 계층은 지금부터 계층별로 7개를 설명을 해 주려나 봐요. 계층 1인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하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한 문장이지만 역할이 2개 적혀 있으니까 구별해 놓을게요.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그 전에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가 있는데요. 그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신호를 송수신,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1층에 있는 물리계층.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인 DSU를 거쳐야 한다. 이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라인 코딩이라 한다. 앞 문장이랑 연결,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게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말하는 부호화 과정이 여기 적혀 있는 이 과정을 일컫는 거고요. 얘가 라인 코딩이랑도 똑같다라고 해서 명칭이 2가지가 더 나온 거예요. 부호화 과정이 이 과정이랑 똑같고 라인 코딩이라고도 부른다. 라인 코딩의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NRG 방식에서는 비트값의 부호화를 위해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활용한다. 지금부터 무슨 내용 나올 거냐 하면 디지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NRG가 되는 거예요. NRG에서는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뒤 문장에서 이어집니다. NRG 방식에는 비트값 1은 플러스 전압으로 비트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NRGL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값 1은 전압의 변화로, 비트값 0은 전압의 무변화로 나타내는 NRGM, 비트값 1은 전압의 무변화로, 비트값 0은 전압의 변화로 나타내는 NRGS 등이 있다 해서 3가지 언급이 되었고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했어야 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방식 자체가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는 방식? 디지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방식이었으니까 비트값 1을 플러스 전압으로 바꾼다 보면서 동어치환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비트값 1이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플러스 전압으로 바꾼다는 말이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주셔야 했고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A로 묶여 있으니까 뒤에 있는 A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층 2에 대한 설명 이어집니다. 4문단. 계층 2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복구하고요.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3가지 역할로 구별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데이터들을 프레임의 단위로 묶어서 전송한다. 프레임이라는 단위 처음 나왔으니까 체크. 1번 계층에선 없었고요. 2번 계층이 되어야 프레임 단위로 바뀌어요. 프레임 단위로 묶어 전송하며 수신 측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수신하도록 연결해준다.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다음 계층으로 넘어갔네요. 구별.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이다 라고 시작한 거. 아까 방금 읽었던 계층 2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까 계층 2는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끼리 전송하는 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인 거예요. 영역이 달라졌어요. 그런 계층으로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하고 지금부터 계층 3이 하는 역할,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부여된 주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대요.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 주소 체계로는 IP 주소 체계를 들 수 있다. 마찬가지 IP 주소 체계라는 표현 3번 계층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1, 2번 계층과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계층 4인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의 신뢰성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가령이라는 예시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령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전송 계층은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상위 계층에 이 사실을 통보해서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물결줄을 치는 이유는 계층 4인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은 상위 계층의 통보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상위 계층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에서 전송 계층이 하는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후 처리는 전송 계층이 하는 역할이 아니다 라고 구별해 주셔야 돼요. 주의! 5문단 계층 5 이상의 기능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다. 체크하셔야 되네요. 우리 아까 이 문단에서 분명히 7개의 모든 계층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문단에서 얘기하기를 계층 5 이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층 1, 2, 3, 4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계속 갑니다. 세션 계층은 계층 5였어요. 통신하는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가령 세션 계층에서는 한 시스템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파일이 전송되는 중간에 확인 응답을 받아 해당 위치에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세션 계층이 하는 이런 역할에 대한 부연 설명. 이때 특정 표지는 통신하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 없이 삽입된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 근처의 데이터부터 재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확인 응답을 받아서 특정 표지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중간에 있었던 이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전송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특정 표지가 말하자면 중간 세이브 지점이 되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표현 계층은 계층 6이었어요.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압축, 암호화 등을 수행한다. 압축도 하고요. 암호화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편물에 비유해보면 나라별 언어가 다른 경우 내용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거나 이동의 효율성을 위해 압축을 통해 부피를 작게 하는 포장을 한다거나 남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그야말로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압축하는 내용, 암호화하는 내용에 관련된 비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응용 계층은 마지막 7번 계층.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때 말하는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요, 사용 주체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지막에 있는 응용 계층이래요. 이 계층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전자우편, 파일 공유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1번, 전자우편이나 파일 공유 같은 여러 서비스 2번으로 적당히 묶어 놓을게요. 6문단, 실제로 OSI 참조 모델을 그대로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다. 무수히 반복됐던 말이죠. 일부 계층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계층 5 이상의 기능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문단 연결. 호환성을 높여 데이터 통신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토콜의 역할과 구조,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OSI 참조 모델의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바른 것을 골라야 되고요. 1번, 네트워크 사용 목적에 따라 통신 방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목적에 따라서 통신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유를 설명한 적 없고요. 2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참조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 거 아니고요. 당연히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적도 없고요. 3번, 네트워크 간의 프로토콜의 모든 계층이 일치되도록 하는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7개의 모든 계층이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4번,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4번이 맞는 말. 5번,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참고가 되는 대표 모델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 프로토콜의 물리적 구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물리적 구성이라고 하면 뭔가 실체가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2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IP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해서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넘버링하면서 파악했거든요. 4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요. 2번, 디지털 데이터는 DSU를 거쳐 정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다. 3문단에 있는 물리적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었어요. 3번, OSI 참조 모델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최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들의 순으로 전달, 처리된다. 틀렸다 하는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위 계층인 계층 1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순서가 반대로 적혀 있어요. 3번이 틀린 거. 4번, 네트워크가 성립하려면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이 필요하다. 이걸 4글자로 바꾸면 프로토콜이었으니까 맞는 말 1문단에서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5번,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면 상호 통신이 가능하다. 1문단에 있었어요. 게이트웨이가 초기 프로토콜 모델에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 통신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3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올바른 것을 골라야 되고요. A에 적혀있는 방식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를 정기적 신호로 바꾸는 NRG 방식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였고요. 디지털 데이터인 비트 1과 0을 각각 정기 신호로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 하는 이 3가지를 지금 옆에 표로 미리 정리를 해 두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힌트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 초기 전압은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가 방식의 경우 1, 1, 1, 1을 만날 때마다 플러스 전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호가 변환이 되어 있으니까요. 숫자 1이 플러스와 대응되는 L 방식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가 L 방식. 그 다음 나 방식.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는데요. 비트 1을 만났더니 플러스 전압으로 바뀌었네요. 마찬가지 1에서 0으로 넘어갔더니 0에서는 변화가 없네요. 1을 만났을 때는 변화하고 0을 만났을 때는 변화하지 않는 M 방식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다 방식은 당연히 S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였던 것이 비트값 1을 만나면 변화가 없더라. 비트값 0을 만났을 때 변화가 생기더라. 마찬가지 1을 만났을 때 변화가 없고 0을 만났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 다가 S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1번 선지, 가는 비트값 1의 플러스 전압을 비트값 0의 마이너스 전압을 대응시키는 것으로 보아 NRG M 방식이겠군. NRG M이 아니라 L이다 라고 우리 분석했고요. 2번 마찬가지, 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의 전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이 모두 비트값 1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까지는 맞지만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NRG M 방식에 해당한다. 3번, 다는 전압의 무변화가 비트값 0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의 무변화가 비트값 1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꿔주셔야 되고요. NRG S 방식인 건 맞고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비트값 0으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부호화할 경우 마이너스 전압만으로 나타낼 수 있겠군. 가의 경우 비트값 0은요.
당연히 마이너스 전압으로 바뀌니까 00000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무엇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전압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로 계속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변화하지 않는 경우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 5번. 가나다는 모두 OSI 참조 모델의 최상위 계층에서 DSU를 거쳐 디지털 데이터가 정기적 신호로 전환된 사례로 볼 수 있겠군. DSU는 최상위가 아니라 계층 1인 최하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윗글의 OSI 참조 모델의 계층 중 보기에 밑줄 친 가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땡땡씨는 업무 연락을 위해 회사 업무용 컴퓨터로 거래처의 세모 씨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땡땡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해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였다. 네트워크가 정상 연결되었음을 확인한 땡땡씨가 세모 씨에게 전자우편을 다시 보내려던 순간 세모 씨에게서 전자우편을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땡땡씨가 네트워크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회사 네트워크는 OSI 참조 모델 중 계층 1에서 계층 5까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기존의 전자우편이 전송된 것은 OSI 참조 모델에 해당하는 계층 중 가에서 재전송을 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재전송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건 4문단에 있는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데이터 전송 시 시스템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예방하는 게 아니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였죠. 2번. 통신하는 시스템 사이에 프로토콜이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할 부분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삽입해 놓은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했는 지점을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프로토콜이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OSI 참조 모델 자체가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지에 적혀있는 표현은 이상하다. 3번, 파일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보낼 필요 없이 파일을 중간부터 다시 보낼 수 있어 전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읽으면서 중간 세이브 지점에 해당한다 라는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이 맞는 말. 4번, 전송되는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각기 다른 경우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건 4문단에 있는 표현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었어요. 계층의 종류가 7개가 나오니까 각 계층이 하는 역할을 섞어서 함정을 낼 거다 하는 게 뻔히 보였었죠. 5번, 잘못된 주소를 입력하여 데이터가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 건 계층 4에 해당하는 전송 계층보다도 더 상위 계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4문단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송 계층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를 할 거고요. 그거를 상위 계층에 보고를 하면 그 상위 계층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세션 계층이 하는 역할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